서울 강남의 대저택 안뜰에는 희고 검은 조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장엄한 장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최정원 회장의 아내 박소연 여사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정원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 정원그룹의 회장으로 50대의 나이에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소연 여사님은 항상 베풀물 실천하셨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추도사가 한창일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장례식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허름한 차림새의 그 소년은 상주들과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영정 앞까지 달려갔다. 안 돼요. 박소연 여사님을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 소년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분은 아직 편히 쉬실 수 없어요. 그분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약속이 있다고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최정원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애가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최정원이 집사 김도현에게 물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외쳤다. 제발요. 아직 묻지 마세요. 박소연 여사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편히 쉬지 못하고 계세요. 2명의 경호원이 달려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소년은 최정원을 향해 간절히 외쳤다. 회장님, 당신이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죠?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미친 아이인가 봐, 누가 시킨 거겠지 같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김도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회장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 회장은 소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누구냐? 내 아내의 장례식을 방해할 만큼 중요한 일이 뭐지?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소년의 말에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저 아이를 내보내라. 민주는 끌려나가면서도 외쳤다. 박소연 여사님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그분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 문이 닫히고 소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말은 참석자들의 마음속에 희미한 의문을 남겼다. 특히 최정원 회장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의 소동은 일단 수습되었지만 그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소연 여사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고 조사는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로 결론 지어졌지만 지금 와서 그 소년이 무슨 약속에 대해 말한 것일까? 김도연이 노크 후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어제 그 소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어릴 때 가출했다고 합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 아내와 그 가족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가?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예전 기록을 찾아보니 5년 전쯤 박소연 여사님께서 강원도 시골 마을에 기부 활동을 하셨을 때 만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사님의 자선 기록에 강민주라는 임산부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때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는 아내가 자선 활동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항상 못마땅해 했었다. 특히 그 시기에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아내에게 불필요한 자선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래, 기억난다. 내가 반대했었지. 최정원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아내가 무슨 병에 걸린 임산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그런 불투명한 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했었어. 김도연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 소년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뒷문으로 데려와. 그날 저녁, 강민주는 김도현의 안내로 최정원 회장의 저택 뒷문을 통해 들어왔다. 소년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서재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최정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최정원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래서 내 어머니와 내 아내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박소연 여사님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써 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에 심각한 병에 걸리셨고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최정원은 그 편지를 받아 읽었다. 희미한 글씨로 쓰여진 그 편지에는 박소연 여사님이 서울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분이 꼭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박소연 여사님이 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여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고 이제는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최정원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선행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소연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정원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었다. 기업에 위기가 있을 때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야. 민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정말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거야. 내 아내는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했어. 내가 막지 않았다면. 그의 말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 민준은 한때 화가 났지만 최정원의 얼굴에 드러난 후회와 고통을 보며 조금 누그러들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박소연 여사님의 영혼이 편히 쉬셨으면 해서요. 최정원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하시려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그분의 뜻이었을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내 할머니와 너를 돕고 싶구나.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저희를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최정원은 이 어린 소년의 기품에 감동했다. 그는 김도현에게 민준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민준이 떠난 후 최정원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뜻을 가로막았구나.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어가겠다. 이틀 후 박소연 여사의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되었다. 최정원 회장은 예정대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자선활동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다. 그 중에서 강원도 의료지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건의 의료 지원 계획이 있었고 그 중에는 강민주, 27세, 임신 7개월, 심장질환이라고 적힌 문서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소연의 필체로 최정원과 상해 후 진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최정원은 의아했다. 왜 나머지 페이지가 없는 것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의 개인 금고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강민주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강민주님, 제가 약속드렸던 치료 지원을 바로 실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편이 현재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건강 유지에 신경 쓰시고 급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편지는 끝맺음이 없었다. 아마도 보내기 전에 작성이 중단된 것 같았다. 최정원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그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최정원은 김도연과 함께 아내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도연 씨, 아내가 남긴 자선 활동 기록을 모두 찾아봐요. 특히 강민주 씨 관련 내용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런 오래된 일을 파헤치시는 겁니까? 최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미완성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소년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내 아내는 편히 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소연 여사의 보험 담당자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인의 사고와 관련해서요. 최정원은 의아해하며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요? 보험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사님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없었던 곳이었는데 경찰 보고서에는 도로 상태가 원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도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험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 사고 조사가 너무 성급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내의 사고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소연이 사고 전날 밤 어디론가 가야 한다며 비밀스럽게 행동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보험 담당자가 떠난 후 최정원은 김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우리 아내의 사고를 다시 조사해야겠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보여. 김도연은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공식적인 조사는 너무 눈에 띄을 수 있어. 그리고 민준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살았던 강원도 마을도 방문해야겠어.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최정원 회장과 김도연은 강민준을 찾아 그의 집을 방문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민준과 그의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민준이와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원도에 함께 가졌으면 해요. 민준이 어머니가 살았던 마을에요.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곳에 가려고 하세요?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내 아내의 사고에 의문점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이 내 어머니와의 약속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 민준아. 하지만 진실을 알 필요는 있어. 그렇게 해서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강민주는 함께 강원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 최정원의 고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와봤어요. 최정원과 김도연도 차에서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기 민준이 아니냐? 한 노인이 말했다. 많이 컸구나. 그런데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은 누구지?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이분은 최정원 회장님이세요. 박소연 여사님의 남편이시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아, 그 부유한 여자분의 남편이구나. 몇 년 전에 민주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최정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이곳에서 했던 약속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서도요.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저는 민주의 친구였어요. 박소연 여사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상태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셨어요. 서울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최정원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후에 다시 오셨나요? 제 아내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개월 후에 다시 오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뇨? 그때 여사님이 오셨을 때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사님과 말다툼을 했고 결국 여사님은 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다시 오지 않으셨죠.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남자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여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최정원과 김도연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질문했고 마침내 민준의 어머니가 묻힌 묘지를 방문했다. 작은 산 중턱에 위치한 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민준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최정원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묵념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강민주 씨, 제가 아내를 막아서 당신을 도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때 묘지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박소연 여사의 남편이시군요. 최정원은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박소연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뵈었습니다. 여사님은 민주의 묘에 헌화하시려고 했는데 두 남자가 나타나 여사님을 막았죠.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라고 경고하던데요. 최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 일이죠? 약 6개월 전이요.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죠. 최정원과 김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박소연은 죽기 직전에도 이곳을 방문해 민주를 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방해했다. 그 남자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최정원이 급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사님은 그들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민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누군가가 박소연 여사님을 감시한 거죠?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그들이 묘지를 떠나려 할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사님이 떠나실 때 들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 아이를 찾아내서 도와주겠어라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라면 민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여사님은 민주의 아들을 찾고 계셨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소연 여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막았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다. 최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차 안에서 최정원은 김도현에게 말했다. 도현 씨, 사설 탐정을 고용해요. 최고의 실력자로요. 내 아내의 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겠어.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서연 탐정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박소연 여사의 죽음에도 미스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최정원 일행은 바로 정서연 탐정을 만났다. 정서연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로 전직 형사 출신이었다. 그는 최정원의 집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서연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다. 경찰 보고서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차량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의문점인가요? 첫째,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둘째, 사고 현장 근처의 CCTV가 모두 고장 상태였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김도연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다. 정서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현장 주변을 조사해보니 한 주유소 직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직전 검은색 세단이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검은색 세단이라고요? 네. 그리고 사고 직후 그 차는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주유소 CCTV에 일부 포착되었지만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본 검은 차와 연관이 있을까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에게 말했다. 회장님, 박소연 여사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모두의 시선이 김도현에게 집중되었다. 어디서 발견된 거지? 최정원이 물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손상되었지만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가져와요. 그리고 최고의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불러줘요. 그날 저녁 박소연의 휴대폰이 최정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도착해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는 복구된 데이터를 최정원에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최정원은 화면을 살펴보았다. 사고 당일 박소연은 익명의 번호로 메시지를 받았다. 강민준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납시다. 최정원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를 찾았다고? 아내는 민준이를 찾고 있었던 거야.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다.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아내는 누군가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내는 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말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번호는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최정원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가 위험할 수 있어. 아내가 너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누군가가 원치 않았던 것 같아.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김도연이 갑자기 말했다. 회장님, 혹시 정원그룹의 내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 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최정원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정원그룹 내에는 박소연의 자선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부사장 이태준은 항상 회사 자금이 자선 활동에 쓰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태준. 최정원이 중얼거렸다. 그가 이 일에 관여했을까? 정서연 탐정이 끄덕였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부사장의 동향과 사고, 당일의 행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최정원은 민준에게 자신의 집에서 머물 것을 권했다. 내 안전이 염려돼. 이 집에는 경비가 철저해. 할머니께도 연락드려서 걱정하지 않게 할게. 민준은 망설였지만 할머니와 통화한 후 동의했다. 그는 최정원의 저택에서 게스트룸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최정원은 집무실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소연아, 누가 너를 해치려 했던 거지?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정원이 받았다. 무거운 침묵 후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십시오, 회장님.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최정원은 놀라 숨을 멈췄다. 당신은 누구요?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경고합니다. 그 소년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부인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최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와 민준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정원은 정서연 탐정과 김도연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어젯밤 있었던 협박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확실합니다. 정서연이 말했다. 박소연 여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해치려 했고, 지금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 씨, 오늘 이태준 부사장을 만나고 싶어요. 비공식적으로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민준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듣고 놀랐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신 거 아닌가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정원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아내와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넘어선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진실을 찾아낼 거야. 그날 오후, 최정원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태준 부사장을 만났다. 이태준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최정원이 갑자기 만남을 요청한 것에 놀란 것 같았다.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태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최정원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태준 씨, 내 아내가 생전에 자선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사님의 자선 활동은 항상 존경했습니다만 회사 자금이 그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했었죠. 그리고 내 아내가 강원도의 한 가족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요. 이태준은 눈을 깜빡였다.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 아내의 사고 당일
태준 씨는 어디에 있었나요?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태준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검은색 세단들은 어디에 있나요? 특히 임원용 차량들이요. 이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모두 회사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최정원은 카페를 나와 기다리고 있던 김도현에게 말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서연 씨에게 이태준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때 최정원의 전화가 울렸다. 정서현이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CCTV를 확보했는데 흐릿하지만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검은색 세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의 일부가 보입니다. 정원그룹 소유의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누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그 차에서 누군가 내려 박소연 여사의 차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내 아내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요? 천천히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해보니 그 차량은 주로 이태준 부사장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이태준, 그가 정말 아내의 죽음에 관여한 것일까? 하지만 왜? 단순히 자선 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정서연 씨,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태준 부사장이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의 안전도 신경 써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최정원은 정원에서 쉬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소녀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 정원이 참 아름답네요. 민준이 최정원을 보고 말했다. 박소연 여사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소연이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했어. 특히 저 백합들을 가장 좋아했지. 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물었다. 진실을 찾으셨나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민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저도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최정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김도연이 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이태준 부사장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최정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망치려는 거군.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겁을 먹은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공항으로 가자. 그를 놓치면 안 돼. 인천국제공항은 저녁 시간 여행객들로 붐볐다. 최정원, 김도현, 그리고 정서연 탐정은 급히 공항에 도착했다. 민준은 안전을 위해 최정원의 집에 남겨두었다. 이태준의 비행기는 9시 출발입니다. 김도연이 말했다.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들은 출국장을 향해 서둘러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정서연이 이태준을 발견했다. 저기 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빠르게 움직여 이태준이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를 붙잡았다. 태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태준은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해외 출장이라고? 왜 갑자기 떠나는 거죠? 이태준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급한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을 텐데요. 최정원은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도망치려는 거군요. 내 아내의 사고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는 사고 현장 근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차가 박소연 여사의 차를 뒤따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태준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오해입니다. 최정원은 이태준의 팔을 꽉 잡았다. 내 아내를 죽인 건 당신이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공항 내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이태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았다.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최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제 차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 비서 강현우가 운전했습니다. 왜요? 내 아내를 왜 미행했던 겁니까? 이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사님이 회사 내부 문제를 조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최정원은 충격에 빠졌다. 횡령이라고요? 네, 자선기금으로 지정된 돈의 일부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를 미행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사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가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사님을 위협하려 했을 뿐인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최정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위협하려 했다고요?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정말 사고였습니다. 회장님, 강현우가 단순히 위협하려고 여사님의 차를 뒤따르다가 너무 가까이 접근했고 여사님의 차가 도로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강현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쳤고 나중에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은폐했군요.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 저와 강현우는 물론 회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서연이 물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박소연 여사를 방해한 사람들도 당신이 보낸 건가요?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이 그 가족을 돕기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결국 횡령 사건까지 연결될까 걱정했습니다. 여사님이 강원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현우를 보냈습니다. 최정원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 아내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최정원은 김도현과 정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태준과 강현우를 체포해야 합니다. 이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제발 회사를 생각해 주십시오. 최정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아내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현우는 어디 있죠? 이태준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3일 전에요. 정서연이 이태준의 여권을 가져갔다.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해 이태준을 체포했다. 최정원은 경찰서에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박소연의 죽음, 횡령사건,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그날 늦은 밤, 최정원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물었다. 최정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민준 옆에 앉았다. 이태준이 체포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단다. 최정원은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박소연이 회사의 횡령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녀가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찾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박소연 여사님은 끝까지 저희를 도우려 하셨던 거네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했단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어. 민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현우를 찾기 위한 국제 수배가 내려졌어. 그리고 회사의 횡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할 거란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나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민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2달 후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박소연 자선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태준은 살인방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강현우는 여전히 국제 수배 중이었다. 최정원 회장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 박소연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썼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최정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유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유료 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정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민준과 그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민준 군입니다. 그는 앞으로 박소연 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소식을 미리 듣지 못했다. 청중들이 민준을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의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박소연 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제 아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최정원은 민준과 그의 할머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아, 너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내가 내린 가장 쉬운 결정이었단다.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민준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 나섰을 뿐이라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민준의 할머니가 최정원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주와 제 손자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셔서요. 최정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민준이가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도연이 다가왔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현우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정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군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민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딘가에서 박소연 여사와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1년 후 박소연 재단은 강원도에 의료센터를 개설했다. 그곳은 민준의 어머니 강민주의 이름을 따서 민주의료센터라고 불렸다. 센터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주는 서울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주말마다 최정원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 민준의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아 이제는 의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강현우와 이태주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횡령된 회사 자금은 모두 회수되어 자선 사업에 투입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최정원은 민준과 함께 박소연의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꽃다발을 놓고 묵념을 올렸다. 소연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최정원이 속삭였다.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가 대신 지켰단다. 그리고 내 죽음의 진실도 밝혀냈지.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민주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박소연의 묘 앞에 놓았다. 박소연 여사님,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항상 여사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이제 여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정원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평화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물었다. 회장님, 진실을 찾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가요? 최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때로는 그렇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박소연 여사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거란다. 최정원이 말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내 어머니와 내 아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야.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먼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을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박소연과 강민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장례식장에 뛰어들어 진실을 외쳤던 용기 있는 소년 강민준. 인천국제공항은 거대한 벌집과도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끝없는 복도를 분주히 오가고 타일 바닥 위로 굴러가는 여행 가방 바퀴 소리, 스피커에서 계속되는 안내방송, 그리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는 소음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분주한 군중 한가운데 조용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김민지 순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걸으며 예리한 눈으로 군중 속 모든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는 짙은 남색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띠에는 각종 장비가 매달려 있었으며 허벅지에는 권총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 옆에서는 훈련된 진돗개 한백이 경계하듯 움직이며 길을 쫑긋 세우고 촉촉한 코로 이상한 공기의 냄새를 포착하고 있었다. 한백의 광택나는 하얀 털은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며 엘리트 경비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회색 금속벽 근처에 설치된 ATM 기계줄 앞을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한백이 멈춰 서더니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순간 한백의 목구멍에서 깊은 으르렁 소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공기를 찢는 듯한 강렬한 소리였고 김민지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무슨 일이야, 한백아.
김민지는 목줄을 꽉 쥐며 물었다. 그녀는 한백의 몸의 떨림이 줄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긴장감과 분명한 경계심이었다. 한백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지만 개의 빛나는 눈은 왼쪽에 ATM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혹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님? 그는 ATM을 쳐다보며 물었다. 유지보수팀에 이 기계를 즉시 열어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그냥 현금 인출기인데요. 경비원은 마치 구명조끼인 것처럼 무전기를 양손으로 꽉 쥐며 말을 더듬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백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개는 이유 없이 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짖을 때는 정말로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의미였다. 경비원은 서둘러 정비부서에 전화했다.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휴대폰이 들어 올려지고 그 렌즈가 김민지와 한백을 향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폭탄인가요? 아니면 누가 수상한 짓을 했나요?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김민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정비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친 모습이었고 작업복은 더러웠으며 장비는 무거워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ATM의 금속 패널 나사를 하나씩 풀었다. 딸깍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지는 한백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개의 비단같이 부드러운 털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잘했어, 한백아. 모든 게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마지막 패널이 제거되자 ATM 내부의 어둠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고 불쾌한 악취가 감돌았다. 김민지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한백이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 낮은 소리는 그 좁은 공간을 가르는 듯했다. 정비사가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었다. 부드러운 노란 빛이 들어가자 갑자기 그는 뒤로 물러나며 눈에 공포가 서렸다. ATM 안에서 좁고 차가운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것은 한 아이였다. 소녀는 겨우 5살 정도로 보였고 몸은 말랐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그녀를 비추는 빛의 소녀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세상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공항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이의 떨리는 숨소리와 김민지의 강한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김민지는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을 머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괜찮아, 자기야. 우리가 여기 있어. 한백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가가 소녀의 손을 핥았다. 그 행동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라는 무언의 약속 같았다. 군중은 모두 침묵을 지켰지만 그 순간 분주한 공항의 중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인천공항은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ATM에서 아이를 발견한 후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끊어지는 숨소리와 군중의 놀란 눈만이 남았다. 주변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마치 차가운 바닥에 발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로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김민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차가운 피부에 손을 대자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소녀의 큰 갈색 눈은 어둠 속에 버려진 모든 긴 밤을 비추는 2개의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김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음의 상처를 흐르는 차가운 강물 같았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ATM의 구석에 더 가까이 웅크리며 이 넓고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이지 않는 모래알로 만들고 싶은 듯 작은 몸을 둥글게 말았다. 용감하고 충직한 한백이 천천히 다가왔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털도 세우지 않은 채 한백은 몸을 낮추었다. 까만 콧잔등이 소녀의 더러운 손에 부드럽게 닿았고
가볍게 핥았다. 그것은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친구의 위로의 말 같았다. 소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작고 떨리는 손가락이 마법처럼 한백의 부드러운 털에 닿았다. 건조하고 갈라진 소녀의 입술에서 희미한 미소가 번졌고 그 안에는 희망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김민지는 즉시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공항 직원에게 신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긴박함과 결의를 전달했다. 경비원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의료진이 곧 나타났다. 그들은 소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따뜻한 담요로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깜박이는 빨간 불빛이 공항의 커다란 유리에 반사되어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햇불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김민지는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여전히 여기, 이 차가운 ATM 앞에 있었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빨간 눈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들이 남아있었다. 아직도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순간을 기록한 짧은 동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 퍼져 저녁 식탁을 둘러싼 대화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김민지에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을 가볍게 닦았지만 ATM에서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한백을 바라보자 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이 눈을 빛내며 응시했다. 김민지의 직감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고 한백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나머지 ATM 기계들 줄로 돌아갔다. 여기 있는 모든 ATM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민지가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속판을 치는 망치 소리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깨웠다.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아무도 주저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녀의 작은 형체가 구급차 문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며 김민지는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의 고통이자 사랑의 고통이었고 또한 진실의 불꽃이기도 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든 그들은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흰빛이 깜박이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김민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그들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공항의 어둠 속에서 구출해야 할 아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인천은 마치 어떤 작은 행동 속에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대한 도시와 같았다. 소녀가 데려가진 후에도 ATM 구역의 공기는 마치 소녀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두꺼운 담요처럼 무거웠다. 김민지는 그곳에 서서 예리한 눈으로 구석구석 숨겨진 모든 곳을 살펴보았다. 그녀 옆에서 한백 역시 코를 움직이며 검은 콧잔등으로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공간을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CCTV를 검토해야 합니다. 김민지가 말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권위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공항 직원들 무리가 즉시 그녀를 보안실로 데려갔고 거기서는 연속된 감시 화면이 과거의 모든 순간을 재생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깜박이는 푸른 빛이 숨막히는 방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흑백 영상이 깜박이며 지나갔다. 가방을 끄는 승객들, 대화를 나누는 공항 직원들, 여기저기 달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그 일상적인 흐름 어딘가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잠깐, 거기서 멈춰주세요. 김민지가 갑자기 외쳤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못 박혔다. 거기에는 가슴 왼쪽에 작은 로고가 새겨진 청회색 셔츠를 입은 정비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쓰고 ATM 옆에 서 있었다. 그 남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지만 그의 평범함이 김민지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조용히 ATM 측면의 틈새로 손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빠른 동작으로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났고 그 후 남자는 도구 상자를 들고 마치 유령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 부분을 다시 재생해주세요. 김민지가 지시했고 영상이 되감기되었다.
그녀는 모든 작은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멈춰서 도구 상자를 확대했다. 검은 상자는 정비사의 것처럼 보였지만 확대하자 김민지는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상자 모서리에서 빛나는 금속층이 드러나 오래된 외관과 전혀 맞지 않았다. 이건 보통 도구 상자가 아닙니다. 김민지가 말했다. 그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이 있나요? 보안 담당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항상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김민지의 마음속에서 그 조각들이 서서히 흐릿하지만 끔찍한 그림으로 모였다. 아이가 ATM에 갇혀 있고 남자가 몰래 접근하며 수상한 도구 상자가 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일까? 아니면 공항 내에 정교한 범죄 조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뒤돌아 한백을 바라보았다. 걔는 이 영상들 뒤에 아직 말해지지 않은 끔찍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의 깊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자가 더 있을까요? 김민지가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 이미지를 모든 보안 게이트에 배포하세요. 그를 공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작전이 시작되었다. 체크인 카운터, 화장실, 화물창고에 이르기까지 공항 구석구석이 뒤져졌다. 경비원들은 각 티켓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포착된 남자의 이미지와 비교했다. 기내 방송 스피커가 울렸지만 이번에는 비행기의 주의를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의 경고를 바라기 위함이었다. 김민지는 계속 움직였다. 그녀는 수면 아래 경류가 흐르는 호수처럼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의 긴장감이 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짐 담당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제가 그를 본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된 창고 문을 통해 직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 정보는 숨막히는 공기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았다. 김민지는 즉시 무전기를 켜고 창고 주변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와 한백이 선두에 서서 좁은 복도를 빠르게 미끄러지듯 걸었다. 빠른 숨소리에 섞여 발소리가 울렸다. 창고문 앞에서 한백이 크게 짖었다. 개의 몸은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김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빛났다. 그녀가 팀원들에게 신호하자 문이 걷어차였다. 내부는 어둠이 불길한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상자들이 쌓여 있고 먼지와 답답한 공기가 있었지만 수상한 남자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한백은 멈추지 않았다. 걔는 방 구석에 있는 금속 캐비넷으로 돌진하여 문을 격렬하게 핥히었다. 지옥의 비명처럼 금속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김민지는 달려가 옷장 문을 3개 열었다. 안에는 카메라에서 본 것과 같은 청색 작업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셔츠를 움켜쥐고 천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는 여기 있었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김민지는 범죄의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공항 어딘가에 남자는 아직 숨어 있었고 구출이 필요한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 김민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와 한백은 진실을 알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은 긴장된 공기로 감싸여 있었다. 원래 붐비던 통로도 이제는 차가워졌다. 네온 불빛이 하얀 타일 바닥에 반사되어 길고 흐릿한 빛의 줄을 만들어냈다. 김민지는 보안실 중앙에 서서 마치 혼란스러운 영화처럼 되감기되는 흑백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항 전체를 검색했지만 아직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실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백 옆에 가만히 앉아 기를 세우고 마치 주인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진실이 베일처럼 아직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 비게이트 카메라를 다시 재생해주세요. 김민지가 지시했다. 화면의 영상은 인적이 드문 복도의 교차점으로 넘어갔다. 빈 수화물 카트가 굴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청록색 작업복을 입고 검은 도구 상자를 든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복도를 재빨리 걸었고 눈은 경계심 가득해 주위를 살폈다. 김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 속에서 분명하게 심장 박동을 느꼈다. 확대하고 멈춰주세요. 남자가 비상구문에 손을 대는 순간 영상이 멈췄다. 그의 손가락은 미끄러운 유리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거기서 지문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법의학팀을 즉시 현장에 보내고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김민지와 한백은 계속해서 공항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들은 발소리만 남은 끝없는 복도와 비어있는 영상실을 걸어 다녔다. 모든 것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한백이 사슬을 세게 당기며 직원용 사물함을 향해 달려갔다. 김민지는 부드럽지만 조심스럽게 빠르게 따라갔다. 내 발이 사물함 앞에서 멈췄고 코를 문에 대고 숨소리가 빨라졌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김민지가 말하자 즉시 직원이 열쇠를 가져와 손에서 달그락거렸다. 옷장 문이 열리자 먼지가 솟아오르고 김민지는 숨을 삼켰다. 안에는 지퍼가 열린 큰 여행 가방이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더러운 담요, 빈 물병, 그리고 먼지와 흙으로 뒤덮인 어린 고양이 모양의 연한 분홍색 인형. 김민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앉아서 작은 신발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마음에 ATM에서 발견한 소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피부는 떨리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공항을 인신매매의 경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ATM 구석에 숨겨져 있다가 어딘가로 보내질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정의로운 분노가 치솟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 한 명의 범죄자가 아니라 세련되고 냉혹한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그들은 공항의 혼란과 소음을 이용해 무고한 아이들을 숨기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지옥으로 바꿉니다. 경찰서에서의 발표가 김민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그들은 무전으로 지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주원입니다. 공항시설부에서 일했지만 6개월 전에 해고되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있습니다. 김민지는 무전기를 강하게 쥐었고 그 장치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에 그녀의 분노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즉시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한백을 보기 위해 뒤돌아보았고 충직한 개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눈을 빛내고 있었다. 가자, 한백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나아갔다. 범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아이들을 빛으로 되돌리는 것. 이제 인천공항은 지하 전장과 같았다. 경비원과 경찰관이 여기저기 움직이며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김민지와 한백이 선두에 서서 그들의 작은 실루엣이 긴 복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푸른색과 흰색 빛의 깜박임이 빛과 어둠에 번갈아 나타나는 반전을 만들었다. 용의자가 서쪽 창고 구역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낮은 소리는 김민지의 심장 박동과 섞이는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김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불타오르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다. 충직한 개는 그것을 느끼는 듯 기를 세우고 항상 코를 움직이며 공기 중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금속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쌓여있는 화물 구역을 걸었다. 천장에서 흔들리는 노란 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주변이 곧 무너질 것 같은 함정처럼 보였다. 갑자기 한백이 멈춰서더니 개는 으르렁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고 깨지기 쉬움이라고 쓰인 큰 컨테이너를 향해 달려갔다. 제 부하들이 이 구역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김민지가 신호했다. 청색 작업복을 입은 인형이 빠르게 움직이며 유령처럼 조용히 둘러쌌다. 김민지는 총을 옆구리에 두고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그녀는 컨테이너 문에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를 들었다. 숨소리, 속삭임,
혹은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였지만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경찰입니다.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김민지는 큰 소리로 외쳤다. 폐쇄된 공간에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에 대답하는 것은 끔찍한 침묵뿐이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김민지는 명령을 내렸다. 직원 2명이 재빨리 도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부쉈다. 딸깍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 시계의 박동처럼 들렸다. 한백이 더 강하게 으르렁거리자 걔는 뛰어올라 눈을 빛내며 어떤 상황에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자물쇠가 열렸을 때 김민지는 문을 강하게 당겼다. 손전등의 빛이 깊은 어둠을 뚫고 컨테이너를 비추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추는 장면이 펼쳐졌다. 말랐고 창백한 아이들 4명이 컨테이너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깊은 공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흙과 먼지로 뒤덮인 야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가 얼굴을 들어보았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김민지는 재킷을 벗어 소녀에게 둘러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의료진에게 한 명씩 도움을 받았다. 빛으로 돌아오고 손의 온기를 느끼자 그들의 눈은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한백이 옆에 앉았고 걔는 가장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행동은 사랑과 부드러움이 가득한 제스처였다. 소녀는 약간 미소 지었고 거칠어진 입술은 마치 추운 겨울에 피는 꽃처럼 열렸다. 하지만 김민지는 임무를 잊지 않았다. 박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급히 물었다. 아직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쪽 출구로 도망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경비원이 긴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자, 한백. 그리고 그들은 다시 추적에 나섰다. 무거운 비상구 문이 밀려 열렸다. 그들의 발이 내려가자 금속 계단이 달그락거렸다. 모든 발걸음이 충동이었고 모든 회전이 악당이 도망칠 기회였다. 김민지는 그를 보았다. 남자는 청회색 작업복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돌렸고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포로 눈을 빛냈다.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직원구역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는 좁은 복도로 달려갔다. 한백, 붙잡아. 김민지가 명령했다. 충직한 개는 번개처럼 일어서서 비단 같은 털 아래로 근육이 물결쳤다. 문이 닫히기 전에 한백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 소매를 잡아 땅으로 끌어내렸다. 김민지는 빠르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를 뒤집었다. 박주원 씨, 체포됐습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미쳐 돌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단지 작은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은 칼로 김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수갑을 단단히 잠그며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를 찾아내고 다른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김민지는 일어서서 푸른 하늘이 펼쳐진 멀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전쟁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백이 옆에 있고 끝없는 용기와 사랑으로 마지막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갑이 박주원의 손목을 조이자 인천공항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깜박이는 경찰 조명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마치 일정한 경고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빗줄기를 만들었다. 김민지는 표정 없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한백도 여전히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고개를 숙인 용의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사슬의 작은 고리에 불과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주원의 말은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사운드 트랙처럼 김민지의 마음에 울렸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경찰 조명에서 나오는 차가운 푸른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 하나하나를 강조했다.
박주원은 단순한 인신매매범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어둠이나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가 들어가야 할 지하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세요. 김민지는 차가운 이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박주원이 연행되는 동안 김민지와 수사팀은 서둘러 창고 전체를 수색했다. 금속 컨테이너가 하나씩 열렸고 각 구석이 강력한 손전등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된 담요, 빈 물병, 버려진 작은 장난감 등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천으로 만든 인형이 컨테이너 구석에 옆으로 놓여 있었고 둥근 플라스틱 눈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민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거친 섬유 하나하나를 만졌다. 그녀는 궁금해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온기를 찾기 위해 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인형을 꽉 껴안았을까? 우리는 형제를 찾았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작전을 조정하기 위해 파견된 연방 직원 김태우였다. 단서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주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조직 전체의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범죄죠. 김태우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암호화된 메시지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이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이 노선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지는 인형을 손에 쥐고 낡은 천이 손바닥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1초가 지날수록 아이가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민지와 김태우 그리고 수사팀은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데이터의 각 페이지를 넘기고 문자 메시지, 중단된 통화, 보안 카메라의 흐릿한 사진 등 끔찍한 퍼즐의 각 조각을 연결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백은 항상 김민지 곁에 있었고 걔는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항상 경계하고 민감했다. 가끔 김민지가 지쳤을 때 한백은 그녀의 무릎에 조용히 머리를 올려놓곤 했다. 안정감을 주는 그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김민지는 구출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계속 싸울 의욕을 느꼈다. 끊임없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후 마침내 중요한 단서가 암호화된 메시지에 나타났다. 그들은 인천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앞으로의 화물 도착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김민지는 이해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김민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차량과 장비를 준비해주세요. 더 이상 아이들을 그런 고통 속에 두지 않을 겁니다. 김태우는 경외와 존경심으로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 부대에 통보하겠습니다. 선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가운데 김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서서히 푸르러지고 첫 번째 햇살이 나타나 밤의 어둠을 밀어냈다. 그녀가 한백의 손을 잡자 걔는 격려의 말처럼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조용히, 우리가 너희를 구할 거야. 한백이 속삭였다. 그러면 어떤 아이도 다시는 그 끔찍한 날들을 경험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순간 김민지는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을 위한 터널 끝에 비치기도 했다. 싸움은 아직 길지만 그녀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으로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다. 특수부대 차량 행렬은 사라져가는 밤 속에서 타오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꽃처럼 조명을 회전시키며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 안은 숲속처럼 조용했다. 김민지는 앞좌석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했다. 김포공항은 불과 몇 마일 앞에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한백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만 기는 항상 쫑긋 서서 명령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목표가 제6창고에 나타났습니다. 요원박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알려왔다.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지의 마음이 조여들었고 피로는 사라지고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한백의 목줄을 단단히 쥐었고 충직한 개의 온기가 그녀를 현실로 데려오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걸자 운전자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외쳤다. 타이어가 노면과 마찰하여 길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났다. 김민지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한백은 즉시 그녀를 따라 네 발로 자갈길을 가볍게 달렸다. 거대한 벽처럼 컨테이너가 쌓인 제6창고 구역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차가운 공간과 노란 네온이 이 장소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하얀 트럭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트렁크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박주원과 그의 공범자들의 그림자가 마지막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다. 멈춰! 김민지가 외쳤다. 그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범인들은 놀랐고 그중 한 명이 즉시 총을 꺼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특수부대가 내 방향에서 달려들었고 총성이 울려 퍼지며 손전등이 밝게 깜박였다. 한백, 공격해. 김민지가 명령했다. 걔는 화살처럼 돌진하여 총잡이를 정확히 노렸다. 한백은 뛰어올라 날카로운 이빨이 팔에 박혔고 총이 땅에 떨어졌다. 범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특수부대는 즉시 그와 다른 사람들을 제압했다. 김민지는 멈추지 않고 열린 컨테이너로 달려가 문을 3개 열었다. 실내에서는 손전등이 어둠 속에서 크게 뜬 작고 마른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야른 담요 속에 웅크리고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 너희들은 이제 안전해. 김민지는 마치 자장가를 부르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고 아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지 두려워하는 듯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백도 앞으로 걸어갔고 걔는 꼬리를 흔들었다. 검은 코가 금발 소녀의 작은 손에 부드럽게 닿았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한백의 머리에 손을 올렸고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 행동이 문을 연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따뜻함과 안전을 찾아 김민지와 한백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곧 구급차와 유료팀이 도착했다. 아이들은 들것에 실려 따뜻한 담요로 감싸졌고 마실 물이 제공되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악몽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안도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김민지는 박주원 앞에 섰다.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눈은 공허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어둠을 꿰뚫을 만큼 강했다. 박주원은 말이 없었지만 김민지의 응시 앞에 굴복하는 것 같았다. 다른 많은 장소에서 온 10여 명의 아이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김민지는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비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아이들은 가족과 재회하거나 특별 보호시설에 들어갔다. 경찰은 박주원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조직에 더 많은 연결고리를 끊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수십 명의 작은 생명을 구했다. 김민지와 한백은 공식적으로 표창을 받았다. 메달이 가슴에 고정되자 갈채가 보내졌지만 김민지는 단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한백의 모든 짖음, 그녀가 달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잃어버린 작은 영혼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시상식 후 김민지와 한백은 ATM에서 처음 발견된 소녀를 방문했다. 소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장밋빛이 되었고 눈은 다시 빛나고 있었다. 한백을 보자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고 작은 팔을 뻗어 개의 목을 안았다. 김민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으로 소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다시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야. 그녀는 약속했다. 창문 밖에서는 푸른 잔디 위로 따뜻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구출된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민지와 한백에게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아직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장 어두운 곳에 희망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수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김민지와 한백의 끊임없는 헌신과 용기는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인천공항의 붐비는 통로에서 한 진돗개의 날카로운 짖음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김민지와 한백이 새로운 하루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어둠이 항상 빛에 굴복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싸우는 이유이며 그것이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이유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여 커뮤니티에 더 좋은 것을 전파하세요. 다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특히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가 사랑, 친절함,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교훈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